용사 파티가 베리아의 탑 4층에 도착했을 때 용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그가 구해야 할 공주가 이제는 4천왕 중 한 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주는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기세로 최고 등급 정령 마법을 시전했다. 용사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 마법은 조종당하는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그는 깨달았다. 프로크, 눈사태, 야간 기습, 분지에 숨겨진 탑, 1층의 마나 캐논, 그리고 텅 빈 2, 3층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음을. 이 사실에 용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주인공이 악당답게 등장하여 그 자리에서 용사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용사는 그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자 용사는 엘프의 등 뒤로 가 만화를 대가로 그의 생명력을 흡수했다. 용사가 이토록 타락한 모습을 본 우리의 주인공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고든을 부르자 힐렌의 손목이 순식간에 잘려나갔다. 힐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베르게는 거대한 마기 덩어리를 들어올려 그의 숨통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니었다. 초대 마왕이 세운 마왕의 규율에 평생을 바쳐온 마왕 베르제드가 그는 심장에 검이 꽂힌 채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규율에 따라 베리아는 탑을 세우고 공주들을 납치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러 온 용사들을 붙잡아 그들의 분노와 슬픔을 양분 삼아 길들였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숭덩이에 앉아 있었다. 다른 용사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자신이 얕보던 하찮은 용사 중 하나가 어떻게 자신을 이토록 쉽게 굴복시킬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그는 그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자신이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용사들이 내내 자신을 얕보고 있었으며 이는 규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용사는 결국 그의 목을 베었지만 베르게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방 전체를 폭파시켰다. 어쩌면 규율을 다시 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바라면서 베르게는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눈을 뜨자 자신과 같은 학생들로 가득 찬 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의아해하는 동안 그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 무대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대에 오르자 그는 붉은 배지를 받았다. 그것은 보통 마왕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15년 전에 있었던 졸업식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회귀한 것이다. 잠시 후 모든 졸업생들이 무대 위로 초대되었다. 그리고 수석 졸업생으로서 부르게아는 마왕의 규율을 낭독하도록 선택되었다. 아카데미 전체 앞에 서서 부르게아는 왕국의 규칙을 엄격히 따르면서 자신이 잡았던 용사들에게 마계 전체가 어떻게 굴욕을 당했는지 회상했다. 그 순간 그는 결국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질 한낱 규칙들에 얽매이는 똑같은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모두가 놀랍게도 부르게아는 전교생 앞에서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한 것에 자신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고는 규율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더욱 깎아내렸다.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베르게가 어떻게 그런 반역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 있었다. 신성모독의 결과로 베르게는 마계의 모든 중요 마족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정도의 반역죄라면 베르게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처형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전 모범적인 행실과 뛰어난 재능을 고려하여 그에게는 만회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 대공은 그에게 발언을 철회하고 마계 전체에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린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아린은 마계 밖의 차원으로 수많은 마왕들이 죽으러 가는 곳이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재판 중에 다른 고위 마족 몇몇은 그가 저지른 죄의 수준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항의했다. 대공은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베르게스는 그에게 대담하게 자신을 아린으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규율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온 방이 발칵 뒤집혔고 분노에 찬 대공은 즉시 선고를 내렸다. 베르게는 아린으로 보내졌고 마계에서 추방되었다. 처벌로서 수석마왕으로서 그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모든 특권이 박탈되었고 그는 호의도 없이 그 땅으로 보내졌다. 인간이 사는 아린의 땅으로 천천히 떨어지면서 베르게는 전생에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 곁에서 사는 것이 어떨지 궁금해했다. 그는 자신이 에렌을 정복하려 했던 것이 오만했으며 그것이 애초에 목숨을 잃게 한 원인이었다고 말한다. 마족의 날개 덕분에 베르게는 얼음 덮인 산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번에야말로 그는 과거의 실수가 다시 자신을 발목 잡지 못하게 하면서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마계에서는 마족 아카데미의 수석 졸업생이 마왕 사관학교의 수석 마왕을 섬기는 것이 관례였다. 마족 아카데미의 수석 졸업생인 고든 디리이는 베르게를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었다. 졸업식 전에 그와 다른 우수 졸업 마족들은 베르게처럼 강력한 마족에게 배정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었다. 베르게는 희귀한 마룡의 혈통으로 역사에 기억될 일생일대의 영재였다. 그가 마왕의 규율을 비난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신성모독에도 불구하고 고든은 여전히 아린에서라도 베르제이를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베르게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 놀랐다. 그가 환영하려 하자 고든은 왜 그런 식으로 마계 전체에 굴욕을 주기로 했는지 물으며 그에게 거세게 화를 냈다. 베르게는 전생에서 자신을 섬길 때 그렇게 침착했던 고든이 왜 지금 자기 앞에서 진심으로 무너지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귀에 대해 말할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혼자만 간직하기로 했다. 진정한 후 고든은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베르게를 섬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왕의 규율에 따르면 첫 번째 규칙은 각 마왕이 탑을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탑은 지나치게 험한 환경에 지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래야 용사들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현재 폭풍우가 치는 지역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든은 인간들이 그곳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그 지역에 몬스터가 살고 있어서 인간들은 당연히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 베르게는 바로 이곳에 자신의 탑을 지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땅에 탑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도록 자신의 피를 먹였다. 그를 지켜보던 고든은 어떻게 마왕으로서의 자존심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고 묻지만 베르게는 특히 아린에서는 규율이 쓰레기일 뿐이라고 간단히 대답한다. 씨앗은 사용자의 힘 수준을 천천히 평가하며 갑자기 의식을 얻는다. 베르게를 희귀하고 강력한 마족으로 식별한 후 그것은 하늘로 솟아올라 거대한 탑을 건설한다. 탑이 건설되는 동안 베르게는 아린에서 마족들이 계속 죽어나간 이유가 인간들이 수많은 탑을 파괴한 후 그들의 탑 생성 메커니즘을 알아냈기 때문일 것이라고 깨닫는다. 그들은 아마도 규율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마족들에게 대항했을 것이다. 탑이 완성되자 둘은 안으로 들어가 왕좌의 방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고든은 왜 탑이 비어있는지 궁금해했다. 일반적인 탑이라면 당연히 수호 마족과 몬스터들로 가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부르게의 특권이 박탈되어 마계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들은 5층의 왕좌의 방에 도착했고 부르게이가 왕좌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고든은 규율의 두 번째 규칙을 상기시키며 그를 멈춰 세웠다. 그 규칙은 마왕이 왕자나 공주를 납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 많은 마력을 산출함으로 가급적 왕위에 가까운 자가 좋다. 고든은 부르게이에게 산에서 가장 가까운 왕국에 대해 말하며 그가 왕국의 분노를 흡수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계승 순위의 공주를 납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놀랍게도 부르게이는 그 규칙을 따르기로 동의했지만 이미 납치할 공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고든이 돕겠다고 고집했지만 부르게이는 그를 남겨 탑을 지키게 했다. 그러고는 탑에서 가장 먼 왕국인 힐두란 왕국에 존재감 없는 13번째 공주를 납치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베르게가 왕국에 도착해 공주를 찾았을 때 그는 그녀를 납치할 의도가 있음을 밝혔다. 놀랍게도 공주는 그저 자신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당황한 베르게는 자신이 마왕이니 당연히 그녀를 감당할 수 있다고 대담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공주는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하며 순순히 따랐다. 이쯤 되자 베르게는 더욱 놀랐다. 그는 그녀가 몰래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비슷한 운명이 닥칠 것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고 대답했다.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그가 바로 그날 올 것이라고 미리 알았을 리가 없지 않냐며 진정하라고 말했다. 베르게는 이에 동의하고 그녀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다. 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를 고든에게 넘겼다. 고든은 여전히 그의 선택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는 고든에게 그녀를 4층으로 데려가라고 했고 고든은 그녀가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다. 베르게는 공주가 내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도 약간의 관용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4층은 춥고 텅 비어 있었다. 공주가 그곳으로 끌려갔을 때 더 이상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로소 납치당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녀는 어둡고 차가운 바닥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베르게는 그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아린에 세워져 있던 짐승의 탑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다. 고드는 그것이 아마도 새로운 마왕으로서 그를 환영하는 초대장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베르게스는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고 휘두르려는 한심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마왕은 근본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누구와도 손을 잡지 않는다. 하지만 아린이라는 전례 없는 변수 속에서 마왕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베르게스는 전생에 그들이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무시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 있게 되었으니 그들과 가벼운 교류를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들이 짐승의 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짐승의 마왕 드락손이라고 소개하는 늑대 같은 마족을 만났다. 드락손은 70년 동안 자신의 주변을 다스려왔다고 주장하며 베르게가 새로운 마왕인지 물으면서 그를 위협하려 했다. 그는 베르제가 조롱한 문제를 꺼내지만 베르제는 자신을 놀리러 온 거냐고 쏘아붙인다. 물러서지 않고 베르제는 아주 무례한 태도로 본론부터 말하라고 한다. 그러자 드락손은 대공이 자신에게 내내 감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베르제는 일부러 대공을 시끄러운 뱀파이어 늙은이라고 부르며 조롱한다. 드락손은 그가 대공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을 듣고 격분한다. 그는 먹고 있던 거대한 고기 덩어리를 떨어뜨리고 베르제에게 핥으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례함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다. 베르제는 그가 정말로 자신이 왜 아우랑에 있는지 모르는 거냐고 묻는다. 드락손은 그가 마왕의 규율을 조롱해서 추방당했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베르제는 드락손이 떨어뜨린 고기를 밟아버리고 그 과정에서 땅이 갈라진다. 그는 바로 그 규율에 따라 마왕끼리 서로 죽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드락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자신이 그런 규칙을 따를 타입으로 보이냐고 묻는다. 그 순간 드락손은 그런 수준의 기운을 가진 마족을 만난 적이 없었기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낀다. 속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그는 서둘러 대공이 예상대로 공주를 납치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한다. 그는 베르제가 한 달 안에 보고하지 않으면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베르제는 이미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주를 납치했으니 해결되었다고 말하며 그의 말을 끊는다. 그리고는 고든과 함께 즉시 자리를 뜬다. 탑으로 돌아오자 고든은 베르제가 드디어 마왕의 위엄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베르제는 그저 당분간이라도 수왕을 떨쳐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도 고든에게 언제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한다. 잠시 후 그는 고든에게 가서 공주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면서 그녀를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고든이 떠나자 베르제는 다른 마왕들도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에르난에게 일이 얼마나 골치 아파질지 혼자 생각한다. 그러다 그는 규율을 조롱한 결과가 실제로 자신의 감당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깊은 생각에 잠긴 그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쓰레기에게 머리를 숙이는 똑같은 실수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기 때문에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베르제는 공주를 납치해서 얻은 보상으로 자신의 포인트 잔액을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가장 낮은 등급의 공주 중 한 명을 납치했기 때문에 그는 보상이 고작 몇백 마력 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잔액을 확인했을 때 그는 13,000포인트가 수여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왜 그렇게 많은 포인트를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그는 드락손으로부터 그의 공적을 축하하는 영상 기록을 받는다. 드락손은 베르제가 이룬 것이 결코 쉬운 위협이 아니므로 정말 감명받았다고 말한다. 무슨 일인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고든이 돌아와 4층에 문제가 생겼다고 베르제를 부른다. 베르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텅 비어있던 방이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찬 생태계가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의 지식으로는 대륙에서 단 한 명의 정령사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13번째 공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자신이 납치한 공주가 13번째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그것에 대해 묻자 공주는 그저 그에게 미소 지으며 자신을 힐데란 왕국의 첫 번째 공주 에르난 힐데란이라고 소개한다. 한편 힐데란 왕국에서는 왕에게 그의 첫째이자 가장 소중한 딸이 갑자기 납치되었다는 보고가 들어간다. 그러자 왕은 즉시 경로하여 왕국 전체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소환해 책임이 있는 마왕을 죽이고 딸을 되찾아오라고 명령한다. 에르난은 베르제에게 시익 웃으며 아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지 않았냐고 상기시킨다. 그녀가 만화로 가득 찬 천재 원소 마법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때 자신을 속일 수 있었는지 묻는다.
그러자 에르나는 그에게 반지를 보여주며 이것이 자신의 만화를 숨기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가보라고 부른다. 성공적으로 그를 속인 후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돌려보내고 싶냐고 묻지만 베르제는 자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비웃음당하고 겁쟁이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마력을 모으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는 끝까지 버텨야만 한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표적이 되었고 그들의 분노가 자신을 향해 보내졌다는 알림을 받는다. 이것은 그의 마력 포인트를 증가시킨다. 그러자 베르제는 에르난에게 그녀가 누구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의 인질이라고 말한다. 한편 힐데란에서는 왕이 부하들에게 마왕을 죽이고 딸을 되찾아오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심지어 누구를 상대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순찰대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격분한 군주는 서둘러 상황을 파악하라고 소리친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소리치는 동안 그의 왕실 고문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는 왕에게 세교계 마왕이 최근 다른 나라의 왕자를 납치했다가 너무 많은 분노를 사서 용사들에게 최후를 맞았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마왕이 갑자기 나타나 에르난을 납치했다. 모두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왕은 그 마왕이 새로운 자임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몇 초 후 한 경비병이 북쪽으로 향한 순간 이동 마법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추정 목적지는 우르게스트 산맥이라고 보고한다. 충격을 받은 왕은 그곳이 자신들의 왕국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닫는다. 베르제의 성으로 돌아와 고드는 힐데란 군대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리며 베르제에게 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지 않을지 묻는다. 놀랍게도 베르제는 미소를 지으며 힐데란 왕국은 나타날 수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탑이 북부 대륙의 가장자리에 있어 힐데란 왕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그 때문에 그들 사이에 위치한 모든 국가들은 힐데란 군대가 통과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들은 용사 길드를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베르제가 예측한 대로 힐데란 왕은 용사 길드에 도움을 요청한다. 나중에 길드에서 많은 용사들이 에르난 공주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목적지가 에르가스트라는 것을 보고는 그곳이 지옥 같은 괴물들로 가득 찬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절한다. 어떤 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힐데란 왕이 고통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베르제는 고든에게 용사 길드는 돈을 중시하고 위험한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며 자신의 완벽한 전략을 설명한다. 그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우르기스트에 탑을 지은 이유라고 밝힌다. 고든은 베르제의 지식에 놀라며 심지어 베르제가 이전에 에렌에 와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얼마 후 왕은 아무 용사도 딸을 구출하는 일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낸다. 그동안 베르제는 왕이 자신을 쫓을 제대로 된 길드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운다.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살펴보고 영웅 군대 전체를 상대할 만큼 충분한 마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다. 그는 자신을 죽였던 과거의 용사들을 기억하며 공포를 떠올린다. 그래서 그는 고든에게 드락손에게 연락하라고 말하며 돈과 교환하여 마력을 팔 것이라고 한다. 부관은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내 이해하자 놀라서 소리치며 베르제가 미친 것이 아닌지 궁금해한다. 이는 마력이 마족들이 한계를 초월하게 해주는 꿈의 통화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마력이 많을수록 마족은 더 위협적이고 강력해지므로 베르제가 자신의 것을 팔고 싶어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게 들린다. 베르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그 정도의 마력으로는 용사들을 막을 수 없지만 인간의 돈으로는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알려준다. 드락손에게 연락해 마력 포인트를 일부 판 후 베르제는 에르가스트 산맥 요새도시 근처의 홀튼스 워크라는 곳으로 간다. 성문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경비병들이 그를 막으려 하지만 베르제는 멈추지 않는다. 대신 그는 자신을 용병이라고 소개한 다음 그들에게 금화를 던져준다. 그들은 그를 들여보내고 어떻게 나눌지 다투기 시작한다. 도시에 처음 온 베르제는 안내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용병 길드 본부로 향한다. 그곳에서 길드장은 술을 마시며 새로운 마왕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가짜인지 떠들어댄다. 길드의 나머지 남자들은 그에게 새로운 마왕에게 납치된 에르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술 취한 바보는 그 생각을 일축한다. 그는 우르기스와 힐데란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면 너무 비논리적이라고 믿는다. 남자들은 또한 이 모든 것이 더 많은 돈을 짜내기 위한 위장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할 용사들에 대해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웃는다.
뒤에서 베르제가 몇 가지를 알아낸 후 그를 놀라게 한다. 그들이 꽤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보고 그는 그들 중 한 명에게 남으라고 명령하고 나머지는 꺼지라고 한다. 그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돌격하지만 베르제가 너무 쉽게 한 방에 그들을 쓰러뜨려 땅에 널브러진다. 거구의 남자가 심지어 큰 망치로 그를 공격하지만 베르제는 팔로 공격을 막은 후 그 남자를 날려버린다. 궁수들이 나타나 그를 쓰러뜨리려 하는 동안 아까의 술 취한 수다쟁이는 베르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공포에 질려 이를 간다. 한편 길드 밖에서는 행인들이 소란을 듣지만 드문 일이 아니므로 놀라워하지 않는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지자 베르제는 방에서 유일하게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질문에 답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한다. 남자는 굴복하고 목숨을 구걸한다. 그러자 베르제는 노예 시장의 위치를 묻고 남자는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다. 베르제는 그들이 인간뿐인 것을 보고 다른 종족이 있는지 묻는다. 그러는 동안 그는 남자에게 금화가 가득 든 거대한 주머니를 건넨다. 수다쟁이는 즉시 귀에 걸리게 웃으며 길을 안내한다. 그곳에서 베르제는 인간과 마족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자가 베르제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가는 동안 베르제는 고든에게 엘프 노예를 구해 가급적이면 스파이로 활동하게 하여 용사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킬 계획에 대해 말했던 것을 회상한다. 그동안 힐데란의 용사 힐렌과 카길은 왕을 만나 공주를 구출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마왕의 목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다. 노예 시장에서 베르제는 엘프들이 매우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작전에 엘프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 노예 주인이 나타나 베르제에게 누구를 살 것인지 묻는다. 베르제는 그에게 엘프를 데려가겠다고 말한 다음 노예 주인에게 길드 대장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한다. 남자는 충격을 받지만 베르제가 그에게 질문하자 감정을 억누른다. 단장은 동의하고 노예상에게 돈을 건넸다. 베르게는 엘프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동안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다. 노예상은 엘프가 난동을 부릴 수도 있다고 기띔했지만 베르게는 길드장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혼자 남게 되자 베르게는 우리 안으로 걸어들어가 마법으로 엘프를 묶고 있던 족쇄를 풀어주었다. 그의 기운을 감지한 엘프는 베르게가 인간이 아닌 마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베르게에게 자신에게 무슨 볼일이냐고 물었다. 베르게는 인간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엘프는 그 제안이 솔깃하다고 인정했지만 인간만큼이나 마족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베르게는 자신은 다르다며 자기 말을 따르면 50년 안에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엘프의 수명에 비하면 50년은 짧은 시간이라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엘프는 엘프들이 섬기고 보호하는 세계수와 함께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항상 마족의 목표였음을 베르게에게 상기시키며 그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고는 생각에 잠기더니 마족이 엘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말을 들은 후 베르게는 마왕의 규율에 걸고 약속을 이행하고 세계수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엘프는 마왕의 규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베르게는 그의 팔다리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주고 엘프에게 세계수에 걸고 향후 50년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요구했다. 엘프는 베르게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단풍 부족의 그라나다라고 소개하고 베르게를 보낸 마왕을 직접 봐야만 맹세하겠다고 말했다. 베르게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마왕이라고 소개하자 그라나다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것을 지독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마왕이 가장 강력한 상태인 자신의 탑을 떠나 노예와 직접 이야기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배를 잡고 웃던 그라나다는 베르게가 정말 마왕이라면 100년 동안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말했다. 베르게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탑 5층에 도착하자 옥좌에 앉아 100년 계약을 상기시켰다. 그라나다는 마왕성이 텅 비어있을 리가 없다며 사기라고 믿고 그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는 이 탑에 대해 불평하며 이대로라면 베르게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용사 일행에게 갈기갈기 찢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라나다는 그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베르게가 계약에 대해 상기시키며 엄청난 기운을 뿜어내자 그라나다는 즉시 결정을 바꿨다. 그 엄청난 기운은 그 자체로 증거였고 그라나다는 베르게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또한 조금 전 탑으로 오는 길에 그라나다는 산에 숨어있던 거대한 마물들이 모두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래서 베르게가 마왕이라는 그의 추측은 확신이 되었다. 그라나다는 고개를 숙이고 100년 동안 약속한 일을 하기로 했다. 맹세가 끝난 후 그는 베르게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기대했지만 마왕은 식사 준비를 부탁하며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잠시 후 그라나다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베르게가 마을까지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그는 떠다니는 정령들을 데리고 있는 이상한 여인이 자신을 돕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보았다. 준비를 마친 후 그들은 식당에 모여 식사를 즐겼다. 그곳에서 그라나다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 힐두란의 첫째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이성을 잃고 용사들에 대한 방어수단도 없이 그런 위험한 짓을 한 베르게에게 소리쳤다. 고든마저 그를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베르게는 그라나다에게 그것이 바로 그를 사온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엘프를 진정시키고 식사하라고 말했다. 마왕은 그의 음식을 맛보고는 칭찬했다. 에르난도 자기가 도왔다고 끼어들자 엘프는 이 탑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워졌다. 얼마 후 베르게는 그라나다를 4층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엘프는 그에게 용사들과 싸우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베르게는 그러지 말라며 만약 용사들이 탑 가까이 온다면 자신은 끝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라나다에게 그가 할 일은 인간 세계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게는 그렇다고 했지만 그 전에 엘프의 실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라나다는 자신의 탑에 있는 마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의 정신 상태를 논리적으로 의심했다. 그 때문에 베르게는 한 손만 사용하고 마력은 쓰지 않겠다는 핸디캡을 걸고 대련을 제안했다. 그러고는 그라나다가 이기면 계약 기간을 50년 줄여주겠다는 내기를 걸었다. 엘프는 의욕이 불타올라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즉시 공격에 나서 날카로운 공격으로 베르게를 밀어붙였다. 베르게는 그의 공격을 맞고 피하면서 그라나다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움직임이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그라나다가 주변의 만화를 흡수하여 신체 능력을 강화했는지 물었다. 그는 그것이 엘프에게 어울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라나다는 보통의 엘프는 자신의 다음 기술을 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인을 맺고 바위로 팔을 강화했다. 그러고는 덩굴로 베르게의 발을 묶고 그에게 돌진하며 빈틈투성이라고 외쳤다. 불행히도 일은 그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베르게가 상대는 마왕이라는 것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마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라나다를 죽이지 않도록 힘을 최대한 조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라나다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게 두들겨 맞았다. 나중에 베르게가 붉은 매 용병단을 방문하자 길드 단장이 그에게 아첨했다. 다른 부상당한 용병들은 자신들을 이 비참한 상태로 만든 장본인에게 아부하는 단장을 낙담한 채 지켜봤다. 갑자기 베르게가 금화 주머니를 그들에게 던지며 계약금이라고 말하자 남자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단장의 아첨에 동참했고 그 모습에 단장은 새로운 팀을 구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 후 베르게는 그들의 팀에 새로운 멤버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장은 즉시 동의했지만 부하들이 그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자신들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보이는 그라나다를 보자마자 그들은 그를 위해 울며 동료로 받아들였다. 베르게는 그들이 평범하게 행동하지만 매우 유능하다는 것을 알아채며 그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베르게는 계산을 끝내고 세격의 마왕을 물리친 힐두란의 용사 힐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붉은 매 용병단에게 힐렌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탑으로 돌아온 후 베르게는 더 강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보통 마력 포인트는 탑이나 마왕 자신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베르게는 모든 포인트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령화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연의 만화를 흡수하여 싹트는 만화의 결정체로 섭취하면 엄청난 힘의 상승을 가져다준다. 일반적으로 자연은 인간에 의해 훼손되었지만 오르기스트 산맥은 강력한 몬스터로 가득 찬 곳이므로 그곳의 정령화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만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했을 것이다. 그 결과 꽃의 에너지는 매우 정제되어 있었다. 베르게는 정령화를 찾으러 나서지만 고든이 그를 막아서며 틈을 보이면 몬스터들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찾기 어렵다고 상기시켰다. 베르게는 몬스터들은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만화 감지기가 없으면 정령화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교롭게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에르난이 바쁜지 묻는 것을 보았다. 베르게의 머릿속에 즉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는 그녀를 데리고 탑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자 그녀는 요즘 지루했다며 환호했다. 그러고는 그녀는 베르게가 찾는 것을 성공적으로 찾아내면 4층을 원하는 대로 꾸미게 해준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이미 그곳을 꾸몄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동의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린 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동안 베르게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처음에 에르나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지만 몇 초 후 눈을 뜨고 세상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보았다. 그녀는 항상 왕국에 갇혀 훈련하고 공부만 하느라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에 감명받았다. 그녀는 항상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녀는 산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하게 베르게에게 자신이 오르기스트 산맥 위를 나는 유일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지 물었다. 베르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녀를 공주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했다. 베르게는 잠시 멈추더니 그녀의 손을 잡고 들어올리며 그녀는 인질이니 너무 들뜨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지하 감옥에 가두겠다고 협박하자 에르나는 순응하고 정령들을 보내 정령화를 찾게 했다. 베르게는 산맥이 워낙 광활해서 정령들이 정령화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과 고든보다 훨씬 빠를 것이기에 감사했다. 놀랍게도 정령들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고 에르나는 그들이 그것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정령화가 퓨어오크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베르게는 그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꽃을 넘기라고 점잖게 명령하려 했지만 몬스터들은 그가 마왕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거부했다. 베르게는 유인원 같은 생물들에게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둠의 불꽃으로 그들을 바싹 태워버렸고 에르나는 그가 얼마나 강력한지 놀랐다. 밤이 되자 베르게는 오크들을 성공적으로 쓰러뜨렸다. 그들이 사라지자 에르나는 정령화를 가까이서 응시하며 만화가 매우 순수하다고 생각했다. 베르게는 탐내지 말라고 그녀를 꾸짖고는 그 식물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더 찾으면 하나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그들은 다른 것을 찾지 못했고 베르게는 그녀를 탑으로 데려갔다. 탑에서 베르게는 정령화를 관찰하며 에르난이 예상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고든이 그라나다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립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베르제에게 그라나다가 힐렌이 32명의 다른 용사들과 팀을 이루어 힐데란 수도를 떠났다고 전했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에르가스트로 바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파티를 이루어 마을 사람들의 퀘스트를 완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에르가스트로 가는 길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는 베르제에게 용사들의 여정을 위해 준비한 계획을 보여주지만 베르제는 그 계획을 묵살하여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고든에게 어설픈 방해는 용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므로 용사들의 여정에 몬스터나 방해물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고든에게 그라나다를 시켜 용병들이 용사들의 여정에 동행하며 그들을 도와 신뢰를 쌓으라고 지시합니다. 고든은 그에게 또다시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걱정이 된 그는 베르제에게 현재의 탑으로는 용사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상기시키지만 베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드워프로 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고든은 이성을 잃습니다. 그에게 베르제는 용사들의 군대와 싸울 방법을 생각하는 대신 단순히 종족을 고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르제에게 소리치며 탑에서 드워프를 보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르제는 흑마법을 휘두르며 진지하게 그를 쳐다보았고 그 압박감에 고든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자 베르제는 자신의 말을 정정하며 마법 도구를 위해 드워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든에게 용사들은 1층에서 약한 몬스터들의 환영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만 자신은 다를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1층에서 수십 개의 대포로 환영받을 때 용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에 대해 고든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고든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것은 규율에서 너무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시 왕좌를 쳐다보자 베르제가 날아간 것을 발견하고 마왕이 아마 다른 누군가를 납치하러 갔을 것이라 믿으며 기겁합니다. 한편 드워프의 지하도시 울프니르에서는 최고의 드워프 대장장이 로거 프리드리히가 베르제의 다음 목표입니다. 울프니르에 도착하자마자 베르제는 전생에 많은 드워프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울프니르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관찰합니다. 인간으로 잘 위장한 그는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가서 여관 주인에게 동전 몇 입을 건네며 최고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을 묻습니다. 드워프는 즉시 동전을 움켜쥐고 그들의 종족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아는 베르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르제에게 도시 중앙에 있는 구멍의 가장 낮은 층으로 가라고 지시하며 그곳에서 도시 최고의 대장장이 로거를 발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르제는 들은 대로 했고 로거가 아름답게 무기를 만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 만화를 조종하는 방식에도 놀랍니다. 짧은 관찰 후 베르제는 로거를 납치하기 위해 몰래 다가갔지만 놀랍게도 드워프의 무기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르제는 로거가 어떻게 그 적은 양의 마기를 감지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는 동안 로건은 망치를 들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베르제를 공격했고 드워프의 움직임에서 베르제는 로거가 용사라는 것을 깨닫고 둘은 격돌합니다. 그리고 로건은 자신이 용사임을 확인시켜주며 베르제를 악마라고 부르고 도시를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로거가 크게 놀란 가운데 베르제는 그를 약골이라고 부르며 드워프의 목을 잡고 자신이 마왕이라고 선언합니다. 몇 초 후 소란을 들은 경비대가 로거의 작업실로 들이닥쳤지만 그들은 용사의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납치된 것을 깨닫자 다른 경비병들에게 건물을 봉쇄하고 로거와 납치범을 수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쯤 건물 꼭대기로 날아간 베르제는 주변을 살피며 로거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궁금해진 로건은 왜 마왕이 울프니르에 나타났는지 의아해하고 베르제가 공주에게는 관심이 덜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주를 위해 왔다고 결론 내립니다. 베르제가 들은 드워프 대장장이들이 지하 통로를 판다는 소문에 근거하여 그는 로거에게 자신의 통로로 안내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설적인 대장장이는 특히 마왕과 싸우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베르제와 마주친 자신의 불운을 속으로 저주합니다. 로거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베르제는 로거를 살려주는 대신 드워프 공주를 잡겠다는 또 다른 내기를 겁니다. 하지만 로거는 공주 대신 자신이 살아남으면 그의 경력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로거가 공주 대신 자신의 목숨을 구한다면 그의 종족은 그를 겁쟁이라는 이유로 고문하여 죽일 것이기 때문에 베르제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자 베르제는 마왕의 규율에 맹세하며 로거가 자신을 도와주면 드워프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확신시킵니다. 마왕의 규율이 모든 마왕이 숭배하는 신념이기 때문에 베르제의 규율에 대한 맹세를 들은 후 로거는 돕기로 선택합니다. 한편 루이즈 공주는 자신의 무기가 준비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로거의 작업실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경비병들에게 로거의 납치범을 찾으라고 소리치며 그렇지 않으면 목이 날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로거가 베르제를 지하 통로로 안내할 때 베르제는 뒤따르는 드워프들을 보고 불편해져 로거를 위협하고 드워프는 서둘러 구멍 밖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로거는 숨을 고르고 베르제에게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마왕은 위협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마왕의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혀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로거는 차라리 일찍 공주를 팔아넘겼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닥치자 그는 베르제를 위해 일하겠다고 제안하며 목숨을 구걸하기로 결심합니다. 베르제는 로거에게 그의 용사 신분을 상기시키지만 드워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로거의 결심을 본 베르제는 살고 싶다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명령합니다. 즉시 로거는 위대한 악마를 숭배하여 기회가 되면 베르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를 추격할 군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로거가 다음에 눈을 떴을 때 그는 베르제 성의 네 번째 탑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고드는 로거를 보자 거의 미칠 지경이 됩니다. 베르제에게 그의 행동의 결과를 설명하려 애쓰는데 그가 데려온 것은 악마를 증오하는 부족인 드워프 종족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베르제가 고든을 조용히 시키자 그라나다가 상황 보고를 하기 위해 그들과 연결하지만 성 안에 있는 드워프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그는 그라나다에게 나중에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일레이는 로거에게 다가가 그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멍한 상태로 로거는 베르제를 마주하고 왜 성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베르제의 자비가 자신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르제는 로거가 살아남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 로거는 어떻게 성에 오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베르제는 로거를 기절시킨 후 데려오는 것이 당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점에서 로거는 이성의 끈을 놓고 냉소적으로 웃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는 베르제에게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폭군 통치자를 매우 기쁘게 했고 그는 로거에게 용사들을 파괴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대포를 1층에 설치하는 첫 번째 임무를 지시합니다. 그날 밤 늦게 에르가스트 용사 여정 준비기지에 있는 그라나다는 상태창을 통해 베르제에게 용사분대가 현재의 마왕이 흑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내화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또한 베르제가 그들에게 몬스터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분대는 그가 자신들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르제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흥미를 잃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몬스터를 보내지 않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그라나다에게 계속 보고하고 그들을 감시하라고 말합니다. 통화 후
그라나다는 베르제가 인간에 대해 매우 박식하다는 것을 깨닫고 베르제 같은 마왕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분대와 다시 합류하면서 그라나다는 자신이 베르제의 적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합니다. 같은 시각성에서 베르제는 로거에게 1층을 원하는 대로 개조하라고 명령하지만 함정을 만들 때 만화석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로거는 즉시 그런 함정은 용사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베르제는 용사들이 뛰어난 기운 감지 능력을 축복받았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전에 순식간에 그런 함정을 알아챌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로거는 여전히 반대하려 하지만 인내심이 바닥난 베르제는 흑염을 켜고 로거를 교체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겁에 질린 드워프는 더듬거리며 베르제에게 방법이 있으며 만화의 흔적을 숨기는 마법 도구를 발명했다고 알립니다. 단점은 발명하는 데 3년이 걸리고 그가 최근에 만든 것은 현재 그의 작업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르제는 그 겁쟁이가 단지 도망갈 방법을 찾고 싶어 한다고 믿고 로거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드워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보고 베르제는 그를 조금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거의 목에 목걸이를 채우고 손가락 튕기는 것만으로 터뜨릴 수 있는 마법 도구라고 부릅니다. 로거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보고 베르제는 그 도구가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로거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것을 벗으면 베르제는 그것을 도망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로거는 목걸이를 그대로 두기로 동의하고 그들은 함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모으기 위해 한 달간의 여정을 떠납니다. 베르제는 그 재료들을 자신의 아공간 주머니에 보관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울프니르에 도착하여 로거의 비밀 통로를 기어가 그의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는 동안 루이즈는 사건 이후로 로거와 그의 납치범을 찾지 못한 장교들에게 목청껏 소리를 지릅니다. 부하들은 대장장이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구멍을 파서 그 모든 것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논리적인 추론에 근거하면 베르제와 로거는 이미 도시를 떠났을 것입니다. 루이즈는 그들의 논리에 동의하지만 2주 안에 그들을 찾지 못하면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경비병들을 위협합니다. 겁에 질린 부하들은 수색을 계속하기 위해 작업실 밖으로 달려나가고 공주는 작업실 주변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로거가 끝내지 못한 미완성 무기를 집어들고 로거가 자신의 무기를 만들기 전에 죽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을 공처럼 쥐어펴니다. 그 순간 로거가 그의 가게 안지아 터널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방의 마스크가 작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루이즈는 그곳이 로거의 비밀 터널이기 때문에 그가 로거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부르고 그는 두려움에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로거가 해명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무기를 만들기 싫어서 숨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고집 센 공주는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여 그에게 평생 자신의 무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그가 일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이를 악물라고 말합니다. 로거는 즉시 소녀처럼 비명을 지르고 그러자 베르제가 나타나 루이즈를 밀쳐냅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다행히 그도 얼굴 인식방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녀는 베르제가 누구인지 알아보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공주를 상대하는 동안 로거에게 장비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로거의 주인이라고 대답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납치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연달아 날리지만 베르제는 막아내고 몇 대 되받아칩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녀는 그의 발을 잡고 강한 일격으로 그를 날려보내며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로거에게 다음은 너 차례라고 선언하자 베르제가 즉시 나타나 그녀의 머리를 잡고 일격을 되돌려줍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받는 동안 베르제는 해기전 루이즈가 용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주했던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괴물로 성장하기 전에 죽여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모든 마기와 힘을 다 써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기에 이대로라면 잡힐 수도 있으니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거의 옆으로 밀려난 베르가는 만화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로거가 만든 거대한 무기, 만화의 환영을 봅니다. 로거가 해체를 끝내지 않은 것을 보자 그는 드워프를 위협하며 1분 안에 끝내라고 명령합니다. 루이스는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그 순간 베르가는 정 안되면 버리고 가겠다고 말하며 로거를 겁줍니다. 이에 겁을 먹은 대장장이는 실력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베리아는 자신의 진짜 힘과 마력 없이는 그녀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 야수와의 전투를 계속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격돌하자 루이스는 베리아를 살려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로거의 다리를 부러뜨려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베리아는 그녀가 꼭 마왕 같다고 대답하며 로거와 장비는 자신이 가져갈 것이니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로거가 마침내 그것을 해체하고 베르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루이사는 그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빈틈을 보였고 베르가가 그녀를 걷어찹니다. 그는 즉시 아공간을 열어 장비를 넣은 후 로거와 함께 터널로 탈출합니다. 바로 그때 드워프 경비병들이 도우러 나타나지만 그녀는 너무 늦었다고 그들을 모욕한 뒤 터널을 통해 로거와 베리아를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놀랍게도 터널이 폭발하고 그녀는 로거가 정말로 자기 무기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대륙 전체를 뒤져서라도 직접 그를 찾아내 방금 한 짓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합니다. 베리아가 탑으로 돌아와 1층에 장비를 내려놓자 탑을 청소하던 고든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르가에게 그 거대한 도구가 무엇인지 묻고 베르가는 용사들을 막는데 필요한 장비라고 말해줍니다. 몇 초 만에 로거가 그것을 조립합니다. 그러자 베르가가 그 장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라며 그를 쏘아보자 로거는 만화 팬텀이 그럴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재빨리 그것을 켭니다. 즉시 장치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베르가는만 포인트가 들지만 무기를 탑과 동기화할 수 있다는 팝업을 보게 됩니다. 그 금액보다 약간 더 가지고 있었지만 베르가는 동기화를 활성화하고 즉시 장치는 만화 대신 마력을 사용하도록 전환되기 전에 베르가를 주인으로 인식합니다. 베리아가 로거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하지만 드워프는 흥분하며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최근의 발전을 세기의 발견이라고 부릅니다. 로거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베르가는 성 밖으로 나가 에르난에게 아무 주문이나 써보라고 명령합니다. 허락이 떨어지자 그녀는 매우 큰 규모로 원소들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이는 방금 바닥 청소를 마친 고든을 화나게 합니다. 고든이 에르난을 말리려 하는 동안 베르가는 외부의 탑에서도 감지되어야 할 그런 고위력 주문이 감지되지 않는 것에 놀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탑 안에 있는 누구의 존재도 보거나 감지할 수 없습니다. 베르가는 탑을 조작하여 마력 환영 장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놀랍게도 그는 탑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는 그것을 되돌린 후 자신이 얻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마력을 소모하긴 하지만 용사들을 속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입니다. 나중에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로거가 마력 환영과 탑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그것들을 분해하고 싶어하는 악마처럼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기가 용사들을 성공적으로 죽인 직후라는 조건으로 로거에게 허락합니다. 로거가 의욕에 불타며 용사의 몰락을 기도하는 동안 베리아는 에르난에게 4층으로 올라올 용사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공주라는 점에서 놀라지만 그녀가 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천재 정령사임을 상기시켜주자 베리아는 그녀에게 싸우라고 하는 것이 공주에게는 너무 과한 요구이므로 자신의 제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르난은 어떤 원소가 적에게 가장 효과적일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놀란 베리아는 그녀에게 용사들에게 자신이 적이라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되고 일이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다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에르난은 즉시 동의하지만 그가 자신을 공주가 아닌 부하로 소개해준다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그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선뜻 동의하자 그녀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미모로 용사들을 유혹할 생각을 하지만 베르가는 처음 말했던 대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는 자리로 돌아가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가는 준비를 했음에도 용사들의 수가 약 200명이므로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력에 오염된 히아신스를 꺼내고 오염된 정령의 꽃이 마족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며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정령의 꽃을 찾아 공주와 함께 나서지만 거의 하루 종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갑자기 플로크 무리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질린 베르가는 괴물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려 하지만 부족장인 크루트가 그에게 인사하며 무릎을 꿇고 부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권속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이 마계를 배신했지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베르가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정령의 꽃보다는 마력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자신과 동맹을 맺어 더 강해지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속셈을 들킨 것을 깨달은 크루트는
부하들에게 자신들이 모은 정령의 꽃을 베르가에게 보여주라고 명령합니다. 제대로 말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협상에도 능한 오크들에게 감명받은 베리아가 그 점을 지적하자 그들은 힘보다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정직함을 느끼고 베르가는 그들이 마음에 든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베르가는 크루트만을 자신의 부하로 삼고 그 오크에게 설원을 누비며 자신을 위해 부족을 키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크루트에게 자신의 명령을 기다리라고 하고 만약 그 명령을 완수하면 힘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합니다. 베르가가 크루트를 자신의 권속으로 인정하고 휘장을 수여하자 오크는 더 무시무시한 생물로 변하고 크루트와 나머지 오크들은 그에게 감사하며 자신들을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시간이 흘러 탑 내부 준비뿐만 아니라 풀오크들로 들끓는 외부 준비도 완료됩니다. 이제 베르가는 용사의 도착을 예상하며 전생에 자신에게 굴욕을 준 것에 대해 갚아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잠시 후 힐렌과 다른 이들이 에르가 산맥에 도착하고 마왕의 성을 찾으러 갈 준비를 합니다. 그날 밤 용사 일행은 홀튼 어크 요새의 자리를 잡고 그곳의 주인은 다음날 위대한 임무에 착수하기 전에 파티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연회를 준비합니다. 힐렌은 요새 주인에게 감사하고 노인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등장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들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힐렌에게 손짓하여 일행에게 연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주의를 끌고 힐렌은 마왕이 괴물을 보내지 않고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이 에르난을 납치한 대가를 마왕에게 치르게 할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그들을 선동하고 그라나다가 그들이 즐겁게 잔치를 즐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상인단이 합류하고 떠나지 않은 것은 힐렌이 그들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라나다는 용사 파티의 규모로 볼 때 그들이 마왕의 탑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세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몰래 그들 중 몇 명을 제거해야 할지 고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고 토벌이 성공하면 베리아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던 그라나다는 베리아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하고 밖으로 나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베리아에게 간략히 설명합니다. 베리아는 파티가 홀튼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라나다에게 그들이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산을 오를 때 눈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용사가 성문을 열면 성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라나다가 경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힐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라나다는 용사에게 단지 바람을 쐬고 있었다고 거짓말합니다. 힐렌은 그에게 과일주를 건네며 무슨 고민이라도 있냐고 묻습니다. 그라나다가 정말 마왕을 물리칠 수 있는지 묻자 힐렌은 웃으며 자신도 확신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마왕을 토벌하는 것이 항상 지옥 같았고 단 한 번도 순조롭게 진행된 적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궁금해진 그라나다는 힐렌이 이전에 죽였던 세격의 마왕에 대해 묻고 그가 전자의 힘을 흡수했기 때문에 새로운 마왕은 그에게 문제도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라나다가 세격의 마왕과의 이전 전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힐렌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힐렌은 그가 마왕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괴물들을 처리하며 최전선에서 싸운 그라나다 같은 용감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쁘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힐렌이 그라나다에게 자신이 길을 이끄는 동안 측면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라나다는 동의합니다. 그 직후 힐렌은 요새 주인이 그의 모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그라나다를 안으로 이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힐렌은 용감한 동료들과 힘을 합쳤다고 속으로 인정하며 그라나다가 이번 임무에서 자신을 돌봐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날 아침 용사 일행은 산으로 떠나고 마을을 떠날 때 환호를 받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산골짜기를 지나가고 한 병사가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방 마왕의 성에 도착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지금까지 괴물을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며 숨어있는 괴물에 대해 나쁘게 말함으로써 불길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에서 침이 떨어집니다. 그들이 위를 쳐다보자 절벽에 거대한 구울대가 있는 것을 보고 전투 대형을 갖추고 괴물들과 싸웁니다. 갑자기 골짜기 앞에 거대한 서리 거인이 나타나자 힐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힐렌이 거인을 살피고 와튼에게 다른 사람들을 골짜기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고 자신은 혼자 서리 거인을 상대합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그 거대한 해골이 세격의 마왕보다 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달려듭니다. 그 생물이 그를 벽에 내리치려 하자 힐렌은 팔에 착지하여 거인에게 곧장 돌진합니다.
그는 참겨 공격을 펼쳐 그것을 베어버리고 그 순간 거인이 쓰러져 구울의 길을 막는 동안 부하들에게 골짜기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이 살아서 빠져나오고 숨을 고르면서 이전 마왕의 탑은 지금 마주한 것만큼 어렵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은 사상자 수에 대해 힐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세격의 마왕을 물리치고 그의 힘을 흡수했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진 후 모든 병사들은 그 용사를 신뢰하게 되고 그라나다조차도 이 대결이 힐렌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이 힘을 모으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플로크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힐렌은 그들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제거할 준비를 하지만 그라나다가 어떤 소리를 듣고 그를 멈춥니다. 갑자기 그는 눈에 대한 베르가의 이전 경고를 기억해내며 깨닫게 되고 크루트가 파티가 탑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즉시 눈사태가 시작되고 그라나다는 다가오는 눈을 피할 방법을 몰라 베리아를 저주하며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베리아는 재미있다는 듯이 그들을 지켜보며 이번에는 용사들을 사냥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베리아는 파티를 관찰하며 플로크들이 눈사태를 일으키는데 사용한 눈에 대해 그라나다에게 경고했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눈사태 공격으로 용사들은 계곡 아래로 멀리 휩쓸려 흩어진 부대원을 찾으며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오크들은 더 많은 구울과 서리 거인을 몰아 용사 부대를 공격했고 이런 공격 패턴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셋째 날 부대 인원은 500명 이상에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때쯤 일행은 겨우 삼봉우리 중 하나에 도달했지만 마왕의 성을 찾아 주위를 둘러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힐렌은 좌절감에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은 워트는 부하들을 대표하여 그들과 함께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힐렌은 반대하려 하지만 워트는 단호하게 부하들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용사에게 상기시킵니다. 6일 후 200명이 넘던 일행은 큰 분열로 인해 신명을 겨우 넘었지만 마침내 계곡에 숨겨진 마왕의 성을 발견합니다. 목표를 눈앞에 두고 그들은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약한 놈들과 싸울 것을 예상하며 문을 열자마자 베르게의 세 번째 경고가 시작됩니다. 즉시 병사들은 수많은 로거의 대포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인원은 5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그라나다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충격받은 힐렌은 1층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며 왜 새로운 마왕에 관한 모든 것이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목청껏 소리칩니다. 그때 그는 가까스로 포격을 피한 그라나다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힐렌은 그라나다에게 함께 위층으로 가자고 말하며 비록 둘뿐이지만 결국 마왕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격의 마왕의 힘을 흡수했으니까요. 2층과 3층에 도착했을 때 힐렌은 그곳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고 밖에 몬스터가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왕이 왜 아무도 배치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합니다. 반면 그라나다는 위층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층에 도착하자 그라나다는 나지막이 욕을 내뱉습니다. 한편 힐렌은 처음 보는 광경에 아연실색합니다. 잠시 후 에르난이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 자신을 마왕을 지키는 사천왕 중 한 명인 흑정령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라나다는 그녀의 등장과 연기의 굴욕감을 느껴 조용히 후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멍해진 힐렌은 에르난에게 왜 달라 보이는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를 속이려 하며 결국 그와 싸우기 위해 모든 원소를 매우 큰 규모로 소환합니다. 공격을 보자마자 힐렌은 즉시 그녀가 조종당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구하러 온 용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힐렌은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하지만 베르게가 그의 바로 뒤에서 마족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럴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어둠의 불꽃으로 용사를 공격하며 마침내 힐렌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힐렌은 앞을 보다가 베르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라나다를 발견하고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베르게를 죽이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라나다가 어떻게 하냐고 묻지만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쓰러지자 힐렌은 그라나다의 만화로 완전히 충전되고 엘프에게 함께 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말해줍니다. 베르게는 힐렌이 아티팩트를 사용해 그라나다의 만화를 흡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힐렌은 자신의 손가락에 있는 엘프 이터라는 아티팩트가 엘프의 무한한 생명력을 만화로 변환하지만 아티팩트가 활성화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엘프는 죽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힐렌은 처음부터 그를 이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히며 그라나다를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라나다가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닫자 베르게는 미소를 지으며 힐렌이 얼마나 비열하고 저열한지 마음에 든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그는 힐렌의 손가락에서 아티팩트를 빼낼 수 있다면 힐렌은 새로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힐렌은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세교계 마왕도 실패했으니까요. 즉시 베르게는 고든을 부르고 힐렌의 손목이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용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고 이내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고든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한편 고위 마족인 고든은 힐렌 바로 뒤에 서서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힐렌은 본능적으로 뛰어 피하고 왜 마왕보다 약한 마족에게 거의 죽을 뻔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주된 문제가 그의 어깨를 잡고 힐렌에게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용사는 뒤돌아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르게가 거대한 마력 덩어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힐렌은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베르게가 이제 맞을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며 쳐다봅니다. 마왕은 거대한 어둠의 불꽃 덩어리를 힐렌에게 던지고 이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연기가 거친 후 베르게는 인간 형태로 돌아와 아직 버티고 있는 힐렌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든에게 힐렌뿐만 아니라 로거의 무기에 기절한 다른 인간들도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그라나다는 저승문턱을 밟았지만 베르게가 그에게 영혼의 꽃을 주어 구해줍니다. 그는 깨어나서 베르게가 로거에게 탑을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기 전에 에르난에게 또 다른 것을 건네는 것을 봅니다. 모두의 노고를 칭찬한 후 베르게는 그들에게 각자의 층을 계속 지키라고 말하고 무심하게 걸어갑니다. 그라나다는 경외심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힐렌을 쉽게 쓰러뜨린 것을 칭찬하지만 에르난은 잠시 베르게를 관찰하고 그가 지쳤다고 의심합니다. 5층에 도착하자 베르게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고르며 전투 직후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르게를 괴롭히는 것은 대륙 전역의 용사인 10성 중 가장 약한 멤버 중 한 명인 힐렌을 상대로 전력을 다했지만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베르게가 가진 포인트가 적어 많은 마력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힐렌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게 한 후 그를 자극하여 시야를 좁히게 만드는 방식으로 계획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게는 마왕의 규격에 의존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냈다는 것은 베르게가 운명을 바꾸고 용사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워튼과 그의 부하들이 훌테너크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용사 일행이 마왕의 성을 보지 못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용사들에게 쏟아부은 노력, 희망, 그리고 투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난하자 워튼은 힐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탑을 찾고 있으니 그를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소식은 대륙 전역으로 퍼졌고 용사들이 딸과 함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힐데란 국왕은 격분했습니다. 반면 루이즈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로거를 쫓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야기는 왜곡되고 과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힐렌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세상은 슬픔에 잠겼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베르게의 마력 포인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워튼은 용사총회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힐렌이 돌아오지 않았고 베르게의 위치에 대한 소식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들은 힐렌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열흘을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어쨌든 그는 10성 중 한 명이니까요. 하지만 그 후에도 힐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대륙의 모든 4728명의 용사를 모아 새로운 마왕을 제거하기 위한 전면 공격을 계획합니다. 이후 성지하 감옥에서 베르게는 힐렌을 확인하고 그 용사가 대부분의 상처에서 회복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르게가 한가롭게 잡담을 하자 힐렌은 자신을 살려두는 것이 말이 안 되니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르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로 결심하고 힐렌에게 자신의 가신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힐렌은 그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베르게는 금화 자루를 떨어뜨리며 탑에 오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지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이 상단과 귀족들에 의해 충당된다고 말합니다. 용사들이 마왕을 물리치는 경우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바뀝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들은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합니다. 힐렌의 경우 모든 투자는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했으니 힐렌은 자신이 큰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만약 탑에서 탈출하더라도 그는 실패한 용사로 낙인 찍히고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힐렌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베르게에게 알려준 것이 그라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힐렌은 그라나다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이는 그라나다를 격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항상 베르게의 편이었다고 밝히기 전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며 소리칩니다. 그러자 베르게는 입을 열어 용사들이 실패한 이유는 자신과 같은 마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용사들은 그의 전술에 적응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그들의 계획을 방해할 가장 강한 용사 중 한 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베르게는 이 모든 것을 말하며 아르마니의 구슬을 보여주는데 이 구슬은 부하 한 명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며 주인이 부하가 적의를 품었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쉽게 그 부하를 죽일 수 있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그는 힐렌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힐렌은 구슬을 삼키면 몸이 즉시 거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라나다는 베르게에게 그런 거부 반응은 용사가 원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르게는 그냥 용사의 목구멍에 구슬을 밀어넣고 구슬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자 그라나다는 힐렌이 구슬을 거부해서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베르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키는데 힐렌 같은 쓰레기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일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구슬은 힐렌을 베르게의 가신으로 등록하고 힐렌은 살아남기를 선택한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날 늦게 베르게는 고든과 상의하는데 고든은 새로운 가신이 된 힐렌이 머리에 10만 골드의 빚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르게가 마력을 팔아од은 금화가 힐렌의 빚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고든은 베르게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모을 계획인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베르게가 자신을 보며 미소 짓고 매년 한 번씩 열리는 마왕들의 모임인 탑들의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곧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베르게는 전생에 그 모임을 무시했기 때문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보다 오래 군림한 마왕들이 보물 창고에 많은 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든은 베르게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되자 평소와 달리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이는 베르게가 비열한 수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유망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메시지를 받고 베르게는 그것이 탑들의 화합 초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선배 마왕들을 등쳐먹으러 갈 것이니 따라오라고 고든에게 말합니다. 베르게는 거짓의 탑에 도착하고 13층에 이르렀을 때 이미 모든 마왕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해 할 얘기가 많냐고 묻습니다. 드락손이 그를 보자 드락손은 화를 내며 베르게의 이름을 부르지만 겨울의 마왕 레이나는 차갑게 베르게를 화제의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불멸의 마왕인 우가르는 베르게가 마왕의 규격을 모욕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를 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의 마왕 제이슨이 기쁘게 베르게를 환영하지만 베르게는 그들 모두를 바보라고 부르며 그들의 칭호를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가 그들을 자극하려 하자 우가르는 베르게에게 화를 내며 신참 주제에 자신들의 일에 간섭한다고 소리칩니다. 우가르의 반응으로 보아 베르게는 우가르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사이클롭스를 더욱 도발합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손뼉을 한번 쳐서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려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협력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이슨이 손뼉 한 번으로 살기를 없애버린 것에 놀란 베르자는 제이슨이 어떻게 해낸 건지 그것이 제이슨의 고유 능력인지 탑의 능력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리로 돌아가면서 베르자는 자신의 탑과 동기화된 마법 팬텀에 비유할 정도의 그 능력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의견을 말해달라며 회의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말을 거부하지 않자 드락손이 먼저 베르자에게 힐렌의 행방을 묻습니다. 한편 응접실에서는 드락손과 제이슨의 부관들이 고든에게 같은 것을 물었지만 고든은 힐렌이 베르자의 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마 주변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고 멀리서도 힐렌이 탑을 봤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고든은 베르자가 마왕의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베르자가 대관식 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떠올리자 그들은 모두 이해합니다. 모든 부관들이 힐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놀란 고든은 베르자가 힐렌을 스파이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침묵하라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베르자의 이론을 확증시켜 주었고 고든은 베르자의 행동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베르자가 얼마나 눈엣 가시인지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배우자에 대해 잔소리하는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놀랍게도 다른 부관들도 그에게 공감하며 자신들의 주군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그곳에서 고든은 자신이 필요했던 것은 정서적 지지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베르자는 삼봉우리의 성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힐렌이 자신의 성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알립니다.
그들이 그의 거짓말을 조금씩 믿기 시작하자 제이슨은 베르자에게 힐렌이 아직도 그의 탑을 찾고 있는지 묻습니다. 탑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식적인 일이니까요. 탑을 잃은 마왕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르자는 즉시 제이슨에게 자신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자신은 탑을 방어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으며 제이슨이 자신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시 제이슨은 그 문제에서 물러서지만 드락소는 그에게 아케인이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베르자는 그를 무시하고 늙은 뱀파이어에 대해 무례하게 말합니다. 화가 났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계속 진행합니다. 논의를 계속하면서 베르자는 마왕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지 않는 한 의심받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르자는 마왕들에게서 10만 골드를 얻기 위해 온 주된 이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베르자는 제이슨을 연구하고 그가 지도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누가 마력이 부족한지 알기 위해서는 계급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찰하던 중 베르자는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레이나를 보고 둘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발코니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항상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의 몇몇 의견에 동의한다고 털어놓습니다. 놀란 베르자는 그녀가 원래 이랬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왕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해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왕들과 아리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그를 살피고 직접 만나보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고 말하며 조언이 필요할 때 소통할 수 있도록 개인 통신기를 건네줍니다. 하지만 조건은 그녀가 협조해주길 원한다면 그녀 앞에서 기준을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탑으로 돌아갈 때 베르자는 그녀에게 제이슨에 대해 묻고 그녀는 글을 읽을 수 없으며 드락손이나 우가르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탑으로 돌아가기 전에 베르자는 아직 레이나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녀를 예상치 못한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탑으로 돌아와 에르나는 쿠키를 잔뜩 준비하고 로거에게 하나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베르자가 그녀가 부탁한 대로 재료를 구해줬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녀가 요리에 익숙하지 않으니 맛이 어떻든 칭찬해주길 바라며 먹어보기로 하지만 경이로운 맛이 그를 덮치고 만화를 움직이자 놀랍니다. 그래서 그녀가 맛이 어떠냐고 묻자 그는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는 반죽에 정령의 꽃을 넣었다고 기쁘게 말합니다. 완전히 충격받은 로거는 왜 그렇게 귀한 것을 썼냐고 묻지만 에르나는 어차피 친하게 지내야 하니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서로 볼 사이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라나다와 베르자가 쿠키를 즐기기를 바랍니다. 한편 거짓의 탑에서 베르자는 회의 테이블로 돌아오고 그곳에는 제이슨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이슨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차를 좀 마시겠냐고 묻고 베르자는 놀라서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제이슨은 베르자가 인간들의 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베르자를 충격에 빠뜨려 제이슨에게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묻게 합니다. 제이슨에게서 그 말을 들은 베르자는 그런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갔을지 궁금해하며 완전히 기습을 당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그는 즉시 제이슨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묻지만 제이슨은 드락손이 이미 말해줬으니 모른 척하는 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베르자에게 마력 포인트와 교환으로 거액의 인간돈을 제안하기로 합니다. 비록 상황이 베르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자신의 편인 척하는 거짓의 왕에게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를 마친 후 베르자는 돈을 가지고 저택으로 돌아와 힐렌에게 약속한 금액을 건넵니다. 돈을 본 힐렌은 마왕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베르자는 그에게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만약 제이슨이 돈의 흐름을 감지하고 그들의 행동을 완벽하게 파악한다면 그들은 그의 손에 있는 꼭두각시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 방침이라고 결론짓습니다. 힐렌과 마찬가지로 베르자는 나머지 생존한 인간들도 자신의 흑기사와 마법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힐렌에게 그들을 이용해 돈을 불리라고 지시하는데 이미 그들이 자신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도록 프로그래밍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힐렌은 자신과 상당수의 인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상황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임무가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빚을 모두 갚으면 다시 용사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거만해져서 베르자에게 그가 말하는 사업 파트너십을 기념하기 위해 악수를 청합니다. 그 순간 베르자는 폭발합니다.
거만하게 군 것에 대해 용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그는 자신들이 어떤 형태의 파트너십도 아니며 힐레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제대로 된 노예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피하며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힐렌이 떠나기 전에 에르난이 그에게 다가가 13번째 공주인 엘레나에게 전해달라며 편지를 건넵니다. 화가 난 그는 애초에 왜 마왕 편에 서기로 했냐고 물으며 자신이 이 지경까지 굴욕을 당하게 만든 것을 그녀 탓으로 돌립니다. 그의 불평을 들은 그녀는 즉시 사과하지만 왕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녀는 힐두란 왕국의 어떤 비밀에 대해 언급하는데 힐렌 역시 알고 있는 듯하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는 마침내 공주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녀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합니다. 힐렌과 나머지 인간들이 떠나자 고드는 베르자에게 가서 용사가 그의 명령을 불복종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눕니다. 베르자는 대부분의 다른 인간들과 달리 힐렌은 돈에 집착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천박함이 없으며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인기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제하에 둔다면 최상의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에르난이 나타나 쿠키를 먹어보겠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태평하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베르자는 자신이 그녀에게 너무 무르게 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쿠키 맛이 없으면 그녀를 한 달 동안 지하 감옥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합니다. 개의치 않고 에르나는 그에게 먹어보라고 합니다. 쿠키를 맛보았을 때 베르자는 온몸에 황홀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거의 이성을 잃을 뻔하지만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그녀가 쿠키 재료에 정령의 꽃을 섞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부탁을 하려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한편 힐렌의 용사 일행은 크루트의 호위 아래 안전하게 하산합니다. 홀튼에 도착한 후 그들은 즉시 텔레포트 마법진을 통해 힐두란 왕국으로 떠납니다. 반면 그라나다는 탈영병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스칼렛 호크 용병단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대장인 그를 버리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친 부하들을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가 그들을 실컷 두들겨 패는 동안 한 젊은 여인이 건물에 나타나 자신을 용사 카이데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사정 때문에 용사의 여정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마침내 용사의 여정에 합류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라나다의 부하들은 그가 없는 동안 카이데가 그들의 술값을 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라나다는 술값을 내준 것에 감사하지만 용사의 여정은 이미 끝났고 힐렌은 이미 홀튼워크를 떠났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카이데는 발끈하며 원정 실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습니다. 그라나다는 그녀에게 말해주기로 동의하지만 베르자가 지시한 만큼만 밝힙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카이데는 시간을 내준 것에 감사하며 떠나면서 감사의 표시로 동전 몇 잎을 남겨둡니다. 그녀가 떠나는 동안 그라나다의 탐욕스러운 조수가 그녀에 대해 어리석은 말을 하며 카이데가 남긴 돈을 훔치려다 금방 들킨다. 카이데가 떠날 때 그라나다는 그녀를 호위하는 경비병 무리를 발견합니다. 이상하게도 완전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몰래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그는 그녀가 오직 용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어디선가 목에 칼날이 닿는 것을 느낍니다. 뒤에서 강력한 완전 무장 경비병이 누구이며 왜 공주를 염탐하는지 묻는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경비병은 또한 왜 수상한 마법을 사용하는지 물으며 그가 다른 왕국에서 온 스파이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마왕의 스파이로 발각되고 싶지 않은 그라나다는 무엇을 해야 할지 열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해명하기도 전에 경비병은 그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큰 폭발음을 듣고 다른 기사들이 돌아보니 그라나다가 탈출하려는 것을 보고 그를 암살자로 간주하고 즉시 공격합니다. 곤경에 처한 그라나다는 자신이 홀튼워크에 있는 유일한 엘프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즉, 자신의 힘을 사용하면 쉽게 신원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기사들에게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경비병들이 공주에게 물러서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용사라며 그라나다를 함께 공격합니다. 그곳에서 힘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지만 갑자기 검은 불꽃이 나타나 적들을 막아서고 그는 왜 게으름을 피우냐고 묻는 베리아를 봅니다. 다른 이들은 베리아를 보고 그가 마왕임을 깨닫지만 그라나다는 자신이 탈출하려 애쓰는 와중에 게으름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화를 냅니다. 기사들은 즉시 베리아가 공주를 납치하러 왔다고 결론 내리고 자세를 취하며 목숨을 바쳐 그녀를 지킬 준비를 합니다. 반면 제스파이는 베리아를 잡을 기회이니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란 베리아는 마을에 공주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지만 남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라나다를 포함한 모두가 왜 여기 있냐고 묻자 베리아는 우연히 심부름 중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놀라 소리칩니다. 잠시 전 쿠키를 맛본 직후 베리아는 에르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세니얼 가루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가루가 정령 계약에 사용되는 것이며 약 100년 전 인간 왕국으로 망명한 세니얼이라는 엘프가 발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엘프는 왕으로부터 인간이 더 원활하게 정령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제를 개발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편 베리아는 에르난이 매우 재능 있는 정령술사이기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순진한 척하며 탑에는 만화가 거의 없어 세니얼 가루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리아는 그녀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에르난이 고위급의 새로운 정령과 계약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전 생에서 그녀는 27세에 그 일을 해냈고 극소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대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정된 시간보다 7년 앞당겨 계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할 계획이었기에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에 놀라 그를 쳐다봅니다. 한편 베리아는 어쩌면 탑이 그녀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어 그의 예측을 앞당기게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장기적으로 탑의 전투력이 증가하기만 한다면 상관없기에 그는 음식에 대해 고마워하고 그녀가 요청한 것을 구하러 나섭니다. 현재 그는 검은 불꽃을 만들어내고 경비병들에게 자신만의 사정이 있으니 싸움을 빨리 끝내겠다고 말합니다. 베리아가 공격을 발사하자 제스파인 공주가 놀라고 주변 지역이 파괴되지만 그는 그녀가 여전히 오러에 휩싸인 채 서 있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합니다. 부하들보다 앞서 걸으며 그녀는 베리아에게 용사의 오러는 마족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것이 용사가 마왕의 천적인 이유입니다. 그녀는 답답한 궁전이 아닌 전장이야말로 자신이 있을 곳이라고 외치며 검을 들어 올립니다. 한 번의 휘두름으로 그녀는 검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기술이라고 언급하는 궁극기 진홍빛 달배기를 사용합니다. 제스파인은 자기 나라의 낮은 지위 때문에 다른 왕에게 아내로 팔려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약혼자가 웬 늙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스파인은 자신의 소명을 벗어나 제국군에게서 검술을 배우기로 선택합니다. 그 시절 그녀는 왕족에서 용사로 칭호를 바꾸기 위해 피를 흘릴 때까지 훈련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공격이 베리아를 향하자 그녀는 그를 쓰러뜨려 제대로 된 용사로 인정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명령에서 벗어나 남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베르게는 그녀의 기술을 피하지도 막아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날아온 응축된 오러검을 부수며 그를 물리치려던 제스파인의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언제나처럼 째째하게 베르게는 하늘에서 여러 개의 불타는 공격을 소환하며 그녀가 용사이니 그 포화 속에서 죽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용사이자 공주이기에 여러모로 쓸모있을 거라며 자신을 보고 희죽거리는 괴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식은땀을 흘리는 동안 부하들이 물러서라고 외치지만 모두를 덮치는 포화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몇 분 후 폭발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은 그 지역에서 마족의 잔류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쓰러져 다친 기사들을 보자 그들은 서둘러 치료하지만 기사들은 제스파인 공주가 마왕에게 잡혀갔다고 알립니다. 마왕이 자신들의 마을에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에르가스트에 머무는 베리아일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후 베리아의 탑지하 감옥에서 에르나는 감방의 의식을 잃고 있는 제스파인을 보고 그녀가 케닐이냐고 묻지만 베리아는 그녀가 제국의 구황녀 KT 제스파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스파인이 다쳤으니 치료해주라고 당분간은 4층에 머물 것이라고 에르난에게 말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에르나는 왜 또 다른 공주를 납치했냐고 묻고 그는 그냥 길에서 봐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력 포인트를 보충하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그녀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베리아는 자신의 인질 중 한 명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비밀을 거의 누설할 뻔합니다. 그는 재빨리 말을 고치며 그녀가 주문한 대로 세니얼 가루를 구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르난에게 비밀을 거의 누설할 뻔한 이유가 그녀를 자주 보면서 너무 편해졌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 후 호트너크에서 카이데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이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용사본부에서 용사들은 힐렌에게 원정 중에 베리아의 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맹세하게 만듭니다. 그는 탑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맹세하지만 그들은 원정에 실패한 용사를 꾸짖으면 다음 원정에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그냥 넘어갑니다.
그들은 최근 납치된 KT로 화제를 바꾸고 제스파인의 왕국이 공주를 되찾기 위해 용사 원정대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힐렌에게 알립니다. 놀랍게도 힐렌은 먼저 공주의 운명에 대해 사과한 후 용사위원회에 어떻게 마왕의 탑을 찾지 못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원정대를 보내는 것은 현명한 조치가 아니며 소규모 정찰대를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을 찾은 후에야 토벌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베리아가 자신의 힘에 자신이 없어 숨어있는 것이라고 설득하고 마왕이 규율을 어기는 것은 매우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모두 동의합니다. 힐렌에게 동의하는 모든 용사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이원회장은 토벌대를 연기합니다. 회의 직후 힐렌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용사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원정을 막는 것이 베리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인지 속으로 자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리아에게 시간을 벌어줬으니 나머지는 그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고든이 힐렌의 보고를 베리아에게 알리고 베리아는 힐렌을 가신으로 확보한 덕분에 이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원을 살펴보며 그것들이 원정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이데를 납치한 것은 마력 포인트를 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녀에게 아루만의 구슬을 사용한다면 그녀를 자신의 전투 자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로거가 1층을 개조하여 더 나은 공격 및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크루트가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는 가운데 에르난이 고위급 정령과 성공적으로 계약하면 탑의 방어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용사들이 그곳을 두려워하고 원정을 거부하게 될 것이며 그때가 바로 베리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복수를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입니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마법사와 용사로 가득한 마법공학의 도시 아물이라는 곳으로 세니얼 가루를 구하러 갑니다. 외곽에 바로 서서 그는 그곳의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법 왕국의 수도 아물 외곽에 있는 제슨의 낙원으로 베리아가 갑니다. 그곳에서 가게 주인은 신문을 통해 구황녀 제스파인이 용사 원정이 끝난 직후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워프 용사 로거가 쫓기고 있다는 소식도 그의 귀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베리아가 들어와 세니얼 가루를 요구합니다. 가게의 주인은 가지고 있다며 희죽 웃습니다. 하지만 베리아는 가게를 얕잡아 봅니다. 악한 왕국은 대륙 전역의 용사, 마법사, 연금술사들이 모이는 곳이라 정체를 숨겨도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용사나 마법사를 만날 수 있기에 유명한 가게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허름한 가게를 골랐습니다. 현재 가게 주인은 베리아에게 운이 좋다며 가루 한 병을 한 골드에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베리아에게 병을 보여주지만 베리아는 조용히 하라며 가격이 꽤 비싸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그가 아는 세니얼 가루는 녹색인데 지금 자신에게 팔려는 보라색 가루는 이상해 보입니다. 이상한 점에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은 베리아에게 보라색 세니얼 가루는 아직 주류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비밀리에 만들어진 최신 변종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자는 물건이 희귀하다고 주장하며 베리아에게 사도록 감언이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베리아가 수도의 유명한 가게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그를 사기치려고 할 뿐입니다. 베리아는 갈취에 관한 그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가게 주인을 죽여야 할지 고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다름 아닌 미친 공주 루이즈와 드워프 경비대장이 나타납니다. 충격을 받은 베리아는 그들을 보고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로거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가게 주인에게 드워프 용사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 동안 베리아는 예전에 충돌했을 때 마법 아이템을 사용해 정체를 숨겼기 때문에 루이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자기에게서 무언가를 사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루이즈는 즉시 격분하여 칼을 들고 그에게 돌진하며 자신을 갈취하려 드는 것에 대해 분수를 알라고 경고합니다. 여전히 가게 주인은 물러서지 않고 수도에서는 살인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고 싶다면 적어도 무언가는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만약 자기에게서 무엇이든 산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용기에 놀란 루이즈는 그를 비웃으며 재미있는 녀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자 그는 베리아에게 팔려던 것과 똑같은 물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아키 파우더라고 부르며 드워프 장인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그제야 베리아는 그 남자가 완전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물건을 3골드에 파는 것을 지켜봅니다. 흥정할 줄 모르는 루이즈는 돈을 지불하고 가게 주인은 속으로 기뻐합니다. 그 직후 그녀는 로거를 본 적이 있는지 묻지만 남자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대장장이로 유명하다고 말하는 곳으로 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로거를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가게 주인이 부끄럽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며 떠납니다. 드워프들이 떠난 후 베리아는 가게 주인의 배짱을 칭찬하고 남자는 루이즈가 귀족처럼 보여서 시도해봐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베리아에게도 운을 시험해보려 비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10골드를 요구합니다. 그의 속임수를 꿰뚫어본 베리아는 가게의 주인을 칭찬하며 금달 상단으로 가서 산에서 보냈다고 말하면 받아줄 것이라고 합니다. 놀란 가게 주인은 왜 거기로 가야 하는지 의아해하며 그곳은 파산했으니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베리아는 그 남자가 방금 드워프에 미친 공주 루이즈를 사기쳤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충격을 받은 가게 주인은 가루병을 놓쳐 깨뜨리고 맙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베리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베리아는 제안을 반복하며 한 달에 금화 한 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루이즈를 다시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게 주인은 베리아가 자신을 사기치려 한다고 생각하며 그와 논쟁하기 전에 즉시 그에게 애원합니다. 그에게 있어 방금 거래한 드워프가 변방까지 올 리 없는 루이즈일 리 없었기에 그는 베르게에게 루이즈를 데려와 보라고 도발한다. 지시대로 베르게는 가게 밖으로 나섰고 잠시 후 잔뜩 화가 난 루이즈가 들이닥치자 남자는 자신이 망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박살이 났고 잠시 후 베르게는 그토록 원했던 세니알 가루를 가지고 나타난다. 이번에는 그가 기억하던 대로 녹색이었다. 그때 그를 보고 놀란 루이즈를 발견하고 그녀는 돈을 돌려받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한다. 궁금해진 그는 그녀에게 가게 주인을 어떻게 했는지 물었고 루이즈는 법 덕분에 가게 주인이 목숨은 건졌다고 말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의 심장을 뽑아버렸을 거라고. 베르게는 그녀가 여전히 괴짜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심장을 언급하는 것을 듣자 중요한 것을 기억해낸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로거를 찾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 문제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확인한 후 그는 오르무스의 열대우림에서 2달 전 우연히 로거를 찾았다며 로거의 목걸이를 보여준다. 그때 로거가 굶주리고 있었기에 베르게는 그에게 보급품을 나눠줬고 로거는 감사의 표시로 목걸이를 줬다는 것이다. 단서를 얻게 되어 짜증나면서도 기뻤다. 루이즈는 베르게에게 다시 한번 빚을 졌다며 고마움을 표한다. 그녀는 며칠이고 술을 대접하며 궁전에서 베르게를 환영하고 싶지만 로거가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 한다며 왕국 최고의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왕가의 문장을 건넨다. 그는 문장을 받고 루이즈가 로거를 잡기 위해 드워프 통치자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왕실 경비병과 함께 돌진하는 그녀를 지켜본다. 그녀가 떠난 후 베르게는 루이즈가 언급했던 심장을 떠올리며 전형적인 마왕의 길을 피하는데 집중하느라 무언가를 간과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전생의 이맘때쯤 드락센이 어떤 신비한 마수의 심장을 찾아 흡수하여 압도적인 힘을 얻었음을 기억해낸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베르게가 진정으로 원했던 유일한 것이었다. 차원 간섭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전히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최고급 장비로 무장한 루이즈와 싸운다면 겨우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영웅들에게 복수하고 현재 차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베르게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었다.